제가 첫 번째로 신청을 한 건 아니었는데 순서가 이제 고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 때문에 저를 앞으로 좀 배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녁 밤 11시 입니다. 그래서 쪼끔만 있으면은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자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맑은 정신으로 오늘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오늘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이노베이터, 구글 공인 혁신가 뭐 사실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좀 하는 약간은 괴짜스럽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또 좋아하고 또 디지털 도구랑 좀 친한 그런 분들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마 요 포스터들 보시면은 옛날 생각들 쪼끔씩 나실 건데요. 구글 에듀데이 저희가 광주에서 5월 18일 날 해서 되게 주먹밥도 나눠 먹었던 되게 뜻깊은 행사였었고요. 구글 아트 앤 컬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아트 앤 컬처와 에듀케이션을 섞은 구글 에이스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교육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유선생 아카데미 뭐 이러한 행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행사는 2016 년도 11월 26일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한국에 이제 첫눈이 내렸던 그날인데 저희가 미처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마침 그날 첫눈이 와서 참석자분들에게 선물처럼 첫눈을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윤명희 선생님 또 태연 쌤 그다음에 김규철 선생님, 신용호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런 모임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 년도 11월 26일 날 첫 모임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였었는데 그 앞자리에 앉으셨던 요 두 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자리 잡고 그다음에 되게 경청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셨던 두 분의 당시 이제 학생분들이셨는데 지금 이제 다 교사가 계시죠. 우리 영훈 쌤과 주홍 쌤. 이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된 아마 국내 최초의 책이었을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 레시피를 같이 썼던 작가님들과의 첫 만남이 바로 이날 행사장에서 있었고요. 구글 오피스 말고 구글 캠퍼스, 서울 캠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최초로 공간을 대여해 가지고 약 150여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주 뜻깊은 첫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오셨던 분들 지금 혹시 계시다면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은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5년 내지는 거의 6년째 저희랑 같이 인연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아마 계시면은 댓글창에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박명 선생님 저 책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인증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요렇게 좀 독특한 것들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폼보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구글이 갖고 있는 로고들 뭐 워낙 도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도구들 집어 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요런 포토 부스도 저희가 꾸며 봤었고요. 그때 이제 주축이 돼서 움직였던 우리 윤상진 부리더님 그리고 초청했던 우리 이만수 박사님 그다음에 GG 사우스 코리아와 GG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가장 큰 역할과 지원과 그리고 많은 배려와 사랑을 주셨던 우리 정재훈 변호사님. 네. 요런 정말 분들의 힘을 입어서 저희가 한 4 년에서 5년 정도 매년 최소 2 번씩 오프라인 행사를 거창하게 했었습니다. 2000 년도 1월 11일 구글이 체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 표시를 했던 이유가 저희가 GG 모임으로 했던 구글 오피스에서 했던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이기 때문에 좀 슬프죠. 코로나라는 게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그때 이제 GEG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깃발도 나눠 갖고 하면서 뭔가 이제 해 보려고 했던 그 시점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네 중단이 돼 버렸었죠. 그전으로 쪼끔 돌아가 본다면은 2019년 3월 9일 날 구글 에듀에서 지오데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구글 에듀데이는 매년 했었던 건데 이때는 이제 지오
구글 맵스라든지 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지리 과목에 특화된 콘텐츠를 좀 만들었었던 그런 행사인데요. 오프라인 행사 저희 좀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명찰이 없죠. 그냥 빈 명찰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럼 오시면 오셔서 성함과 그다음에 스티커랑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그 과정 중에 또 옆에 있는 분이랑 서로 친해지기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했던 독특한 방법이고요. 그 위에 보이시는 그게 웰컴 레터입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도구인데 구글 독스예요. 구글 독스에 그날의 일정이랑 공지사항 같은 걸 올려 놓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간이 밀린다거나 중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행사가 끝난 후에 포토 앨범이라든지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계속 올려 드리기 때문에 요게 1 년, 2 년이 지나도 웰컴 센터 들어가시면은 그대로 그때의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었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많은 행사들에서 많이 확산이 되면서 다들 '구글 도구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상당히 진입장벽을 좀 낮춰 드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태연 쌤 "구글 오피스가 다시 열리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오피스들이 좀 열리고 저희가 마음껏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구글 지오 행사의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네 저희 잘 아시는 얼굴들이 몇 개 보이 몇 분들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점점 더 매니아 분들 그리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보영 선생님 같은 유명 인싸분들도 이제 오셨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뭐 플레이모빌 같은 경우는 제가 암스테르담에 이제 갔을 때 릭스 뮤지엄에서 직접 구입해 온 기념품이었고 또 여러 가지 학회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나사에 나사 기념품을 갖고 와서 이 GO 데이 때에는 좀 독특하게 요러한 형태로 경품을 나눠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 2019 년도 6월 달에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통한 에듀케이션 구글 에이스 행사 진행했었고요. 네 우리 지니 쌤이 저 자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 앞자리. 그래서 보시면은 행사 때마다 저 자리에 지니 쌤이 앉아 계시는 거를 보면서 우리 지니 쌤 정말 너무 강의 잘하시고 재밌고 아이디어 많으신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뵈면서 더 많은 행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불과 2년 3년 만에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조만간 돌아갈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식사에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먹었던 게 스노우 포크스에서 나왔던 네 초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우리 박명 선생님이 "추억 돋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표 만든 거 인스타 어딘가에 박제되어 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 추억 어딘가에도 박제가 많이 돼 있는데 오프라인 행사는 불가능하죠 지금은.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The show must go on." 행사는 쇼는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구글 마스터 클래스를 벌써 두 번째로 치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언젠가는 오프라인으로 할 날이 곧 올 거라고 기대를 해 보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에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니까 다들 어떠세요? 이거 아마 보시면은 '어 저거 기억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990 년대 중반 후반부에 이제 대학에 그리고 K-12에 PC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 코딩도 배우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판에 타자하는 것도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육들이 시작이 됐었죠. 한 20 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PC라든지 디바이스를 이용을 하고 디스플레이가 거대하게 들어오고요. 이제는 터치 스크린이 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칠판인지 디스플레이인지 하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1인 1 디바이스의 시대까지 오기 시작을 했죠. 누구나 교과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디바이스를 들고 수업을 듣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고요. 이제 미래 교실에는 요런 게 일어날 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학생들 앞에 디바이스 화면이 떠 있는데 와 막 홀로그램으로 떠 있어요. 엄청 멋있죠.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교실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기술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막 홀로그램으로 투명하고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계단형 교실에 앉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미래 교실에서는 점점 계단형 교실은 사라집니다. 교실의 앞과 뒤가 사라진다고 하죠. 앞에는 선생님이 서 계시고 뒤쪽에 학생들이 들어서 이 계단형 교실에서 교사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현재의 교실의 모습인데 미래에는 앞뒤가 사라지고 계단형이 사라지고 모두가 플랫한 스튜디오 상태에서 바퀴가 달린 의자를 가지고 삼삼오오 움직이면서 수업하는 공부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교실의 고정관념이 계단식 교실이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은 계속 진화하는데 거기에다가 화면만 앉혀 놓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본에 나온 로봇이죠. 실제 나왔더라고요. 뭐 광각 현 인식에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용을 해 가지고 종이를 인식하고 위치까지 다 파악해서 로봇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도장을 찍는 상당히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은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있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앞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거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더 많이 쓸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우리 클레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단형 교실의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을 어떻게 쓸까? 더 어떻게 더 많이 갖고 올까?' 그걸 고민하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까? 효과적으로 쓸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일단 디지털 도구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관심, 흥미 요러한 키워드는 증가한대요. 드라이버를 옛날 드라이버를 보여주면서 "야 오늘 드라이버 배워 볼까?" 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요.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긴 전동 드라이버를 갖고 오면은 애들이 "어 뭐야? 재밌는데?" 흥미를 보이고요. 요 다음 단계로 '이걸 그럼 내가 어떻게 쓸까.'에 대한 스킬 그리고 이거를 써서 내가 잘 쓰게 됐을 때의 성취감 이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교실에서 디지털 도구 테크놀로지 쓰는 거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뭐 여러 가지 학술 논문들을 찾아보면 대개 이야기하는 게 티팩 모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테크놀로지, 페달로지컬, 컨텐트, 널리지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쓸 것인가. 또는 SAMR 모델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특히 오늘 말씀드릴 구글 도구랑 잘 먹혀 들어가죠. substitution 지금의 기술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거나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기존 기술을 약간 증강시키거나 아니면은 요걸 가지고 판을 바꾸는 거죠.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던 수업을 만드는 redefinition을 하자는 게 SAMR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업에서 종이 지도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다면은 요거를 구글 맵스로 한번 써 볼까요? 그러면은 대체 substitution이 되는 거죠. 뭐 더 막 훨씬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바뀌는 거죠. 근데 구글 맵스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거리 재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로 설정해서 만드는 거. 기존의 종이 지도에서 거리 재는 거 자로 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꼬불탕꼬불탕 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구글 맵을 이용해서 했더니 정확하고 빨라요. 수업이 빨리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오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구글 맵스를 그걸로만 쓰면 정말 10분의 1도 안 쓰는 거죠. 그쵸? 자 놀랍게도 뭐 해동 용궁사 부산에 있는 그 절에 가고 싶은데
종이로 보면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서울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요 정도밖에 볼 수 없지만 구글 맵스에 들어가면은 구글 스트레이트 뷰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가지고 360 도를 볼 수가 있고요. VR 카드보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둘러가서 완전히 내가 거기 안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하죠. 바로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데퍼니션. 구글 어스에 있는 3 차원 영상들을 직접 자신이 편집해서 영화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이만수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커뮤니티 매핑처럼 지도로 끝나지 않는 사회의 도전과 체험으로까지 비약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리데피니션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마셜 맥루한 박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인간은 도구를 만든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도구는 결국 인간을 만든다." 저는 그 말을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을 했다라면 요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디지털 도구를 쓴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도구는 우리의 교실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그만큼 파워가 있는 도구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7C로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구글 지도가 아직 한국에서는 100% 안 되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쪼끔씩 지도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영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쪼끔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등장시킨 이 7C는 누가 만든 이야기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이드라인을 디지털 도구를 교실에서 쓰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IST라고 하는 단체에서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ISTE. 1979 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정말 많은 교육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잘 정리해 주고 있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트레이너 이 모든 것들이 IST를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IST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학생을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어발과 같은 존재로 보아야 된다는 게 IST의 관점이죠. empowered 된 그러니깐 권한을 부여받은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학습자 또한 디지털 시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창조자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팅 사고자, 창조적인 소통자 그리고 글로벌 협력자 이러한 역할로서 학생을 보아야 된다. 단순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그냥 애가 아니라 이러한 존재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요게 IST가 제공하고 있는 학생관이고요. 교육자는 어떨까요? 단순하게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라 일단은 러너입니다. 교육자 역시 학습자여야 되고요. 리더입니다. 그리고 시민이고요. 협력자이고 디자이너이며 촉진자이고 그리고 분석가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나온 영화에서 나온 문어발 이런 모습처럼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역할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으로서 '저러한 존재가 내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채찍질과 같은 그러한 지침서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7C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4C는 뭐 이제 21 세기에 살아야 될 이 스킬셋으로선 너무나 유명합니다. 창조 (creativity), collaboration 그리고 협력, 그다음에 communication 소통, 그리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요 4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21 세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2 가지를 더한 것이 그 저희 HP 휴렛 패커드에서 그 휴렛이 만든 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퍼 러닝입니다. 요 4C에다가 아카데믹 마인드셋 그리고 learn how to learn 요 6 가지가 디퍼 러닝이다 하는데 사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재단마다
뭐 여러 가지 철학자마다 교육자마다 각자의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뭐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담 같은 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답니다. 혹시 어떤 종류인지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보실 수가 있는데 닐 타이슨이라고 하는 우리 과학자분께서는 요런 기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사람이랑 그렇게 나누지 않는 사람으로. 그럼 결국은 말이 안 되죠. 각자 누구든지 간에 각자의 기준으로 나누면은 세상을 다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각자 나름대로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ISTE가 제시하는 이 7 C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식 선생님께서 구글을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이것도 정말 네 완벽한 분류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주성치, 네 주성치 영화는 주성치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어쨌건 7 C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7 C, 4 C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4 C에다가 세 가지가 더 들어가요. 커뮤니티,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리고 체인지 메이킹.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구글 도구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IST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교사들이 동료들을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리소스와 학습 도구들을 식별하고 탐색하고 평가하고 큐레이션하고 그리고 채택하여 나누는 그러한 도구들을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최근에 알고 있는 이 디지털 도구들을 동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사용하는지 도와주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거를 하는 집단, 뭐 어떤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바로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PLN, 뭐 프로페셔널 내지는 퍼스널 러닝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GEG,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입니다.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게도 구글이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구글이 뭐 혁신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잘 못 만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2005 년도에 구글이 처음으로 메신저를 내놨는데 구글 토크라고 하는 메신저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7년 정도 쓰다가 결국은 없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문자를 지메일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팅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확산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음성을 주고받고 전화로도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글 보이스를 내놨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페이스북이 등장을 했는데 페이스북의 메신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구글 플러스를 2011 년도에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을 이기지 못하고 2019 년도에 구글 플러스는 없어졌습니다만, 어쨌건 구글 플러스에다가 행아웃을 넣어 가지고 다시 메신저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2016 년도에는 왓츠앱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무려 한 해에 3 가지의 메신저를 내놓습니다. 알로, 듀오, 스페이스. 심지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 개월 만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쏟아부었죠. 그런데 확산은 잘 안 됐습니다. 2017 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미트라고 하는 화상 회의, 줌보다도 더 기능이 좋았고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줌이 더 많이 최근에는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막 정말 별의별 메신저까지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안에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네. 메신저가 유튜브 안에 있어 가지고요. 요게 좀 문제가 됐어요. 애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채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3년 만에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마 요거 알고 계신 분 거의 없으실 건데요.
구글 포토 안에도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광석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광석쌤에게 구글 포토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사진 중에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구글 포토 안에서 사진을 보내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구글 포토 안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그 정도로 좀 쓸데없는 기능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내놓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의 파운더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르게이 브린이 특히 좀 그렇다고 해요. 이분이 약간 스타일이 좀 자유방임주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천 개의 꽃을 피우겠다." 네, 그 얘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해라. 구글 포토를 만드는 담당자가 '아 이거 사진 보내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현준 선생님께서 딱 그 얘기하셨는데 "부모님한테 사진을 보내는데 이거 채팅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내가 만들지 뭐. 그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달리 커뮤니케이션 채팅 툴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편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관리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세르게이 브린은 "괜찮다.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천 개의 꽃이 펴지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구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천 개의 잡초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농담을 합니다만 그만큼 다른 도구랑 좀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글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어렵구나.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은 어떨까요? 기술을 활용하는 진정한 학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랑 협력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만들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IST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을 협력해라가 아니라 협력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만들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콜라보레이션의 꽃은 구글 독스죠.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독스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많은 글들을 쓰고 책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구글이 멋진 도구를 만들었을까? 알고 보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도구들을 인수해서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오늘의 구글 독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글의 브레인 차일드라고 하기보다는 구글이 기가 막힌 도구를 잘 다듬어 준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왜 가능했냐? 구글 직원들 그리고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믹스 앤 매치가 되게 친숙한 개념인 것 같아요. 미국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이 믹스 앤 매치 장난감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기린, 코끼리, 악어, 호랑이를 산 다음에 머리, 몸, 다리를 뜯어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시면 되게 징그러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장난감들이 스템의 교육 도구로까지 활용을 됩니다. 아니 소, 말, 돼지를 이렇게 붙이는 게 왜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연습이 될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런 믹스 앤 매치의 연습이 과연 어떤 창의적인 걸로 이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연습들이 결과적으로는 구글 독스와 같은 멋진 도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믹스 앤 매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죠. 다들 기억하시는 구글 레시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믹스 앤 매치였었죠. 우리 정미애 선생님, 서광석 선생님, 우리 신민철 선생님, 장성순 선생님까지 해서 5 명의 작가가 모였습니다. 완전 믹스 앤 매치였어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리고 지리 전문가가 각자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쓰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다른 작가들을 모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구글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글이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름을 수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축하합니다. 이것을 즐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 수 있지? 그래요. 다 모이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정말 다 다르구나."라고 해서 파티를 벌일 정도로 서로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즐기고 정말 감사한다는 거죠. 이게 믹스 앤 매치의 어떤 가장 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플랫폼만 제공해 주었을 때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저희는 5명의 작가를 모은 다음에 컨셉만을 이야기하고 구글 드라이브 안에 폴더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차 큰 그림만 그렸어요. 누가 쓸지도 정하지 않았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각자 한번 정해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잼 연주하듯이 저자들이 즉흥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특성상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글 독스로도 쓸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역시도 100%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한 도구로 각자의 악기를 쓰는 것처럼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아래 한글 저는 정말로 너무 속상합니다만 이런 호환에 대한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클라우드상에 글을 올려 놓고 알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세요. 다른 분들의 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글을 피해서 결과적으로는 회의하고 모이고 할 필요 없이 원격지에서, 심지어는 캐나다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시에 100 명까지 동시에 글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글 쓰는 재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낮에 제가 쓰면은 저녁에 또 누군가가 쓰고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또 쓰고,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구글 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 인식이죠. 이동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구글 폰을 가지고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글을 씁니다. 이동 중에 태블릿, 도구 가리지 않죠. PC가 없으면은 크롬북으로, 크롬북이 없으면 태블릿으로, 태블릿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친구 스마트폰을 빌려서라도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글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은 여기에 궁금한 내용들이 생기죠. 전화하나요? 아니죠.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달면 거기에 답을 달고 답이 주렁주렁 달리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체크박스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댓글들도 히스토리를 쭉 다 볼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렇게 해서 글은 점점 좋은 원고의 형태로 정말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올라가고 진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출판사에 원고를 줬더니 "그림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그림에는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피드백이 오죠. 그럼 역시 출판사랑도 척척 주고받죠. 출판사에서 디자이너가 표지 그림을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끼리 PDF 나눠 보고요. 어 이거는 약간 그림을 작게 하고 싶다거나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원고가 왔을 때에도, 예전에는 원고 교정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종이로 하셨었죠. 이제는 그냥 PDF입니다. PDF를 어떻게 보나요? 카미 아니면 어크로벳, 어도비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그냥 화면상에서, 그리고 펜슬 이용해 가지고 정말 종이에다가 교정하는 거랑 똑같이 교정하고 그 PDF 업로드해 버리면 끝입니다. 책 쓰는 과정 중에 5명이 오프라인으로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책이 나오게 됩니다. 출판 과정이 너무나 손쉬웠죠. 그리고 나서 흔히들 이제 되게 뭔가 출판 강연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역시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BTS 정도나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감히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이거는 구글 도구는 아닙니다만 지금 오늘 진행하는 강의도 스트림야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허핀이라고 하는 이 거대
온라인 그 행사 전문 기업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더 성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요. 오늘 지금 150여 분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한 1000여 분 정도가 보셨으니까 이제는 앤디 워홀의 말처럼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는 스트림야드 같은 거 도구를 하시면은 그 누구나 15분 정도는 유명해지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아까 IST가 말한 것처럼 콜라보레이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 작전 타임을 가지라는 그게 진짜 콜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콜라보보다는 '우리 콜라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IST가 정확하게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한테 "아니 이 좋은 연구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랩미팅? 강의 중에? 아닙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는 커피 타임 중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한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 콜라보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콜라보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콜라보를 하기 위한 그 준비 시간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꾸준히 그 시간을 정례화해 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7 C 중에 크리에이티비티. 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모든 도구 자체가 창의적인 도구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글의 도구들은 창의적일까? 저는 그 두 명의 파운더가 갖고 있는 교육의 기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들이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유치원을 잘 나왔더라고요. 네. 몬테소리 교육. 두 분 다 몬테소리 교육을 나왔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입니까?" "네. 저희 둘 다 몬테소리를 다녔습니다." 몬테소리에서 뭘 했냐? 셀프 모티베이션 그리고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쪼끔 일을 다르게 풀어나가는 고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이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고 이게 저희들을 좀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는 우리나라 K-12 그리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린 시절에 대한 이 몬테소리 교육 진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꼭 몬테소리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기 동기부여. 그러니까 오늘의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너 뭐가 궁금하니? 너 뭐가 하고 싶니?'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남과는 쪼끔 달리 세상을 풀어나가고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교육들이 어린 시절에 좀 일어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습니까? 가장 어느 순간에 창의적일 수 있습니까?"라는 말을 했을 때 되게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해요. 딴짓할 때 가장 창의적입니다. 내지는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할 때 가장 창의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20% 프로젝트 다들 아시죠? 20대 80 나의 업무 외에 20%의 시간을 딴짓을 그리고 회사와 관계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줍니다. 그때 가장 창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메일 역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왔고요.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는 그 아이디어 역시 그때 나왔다고 하죠. 저희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가 구글 어 폼즈에 퀴즈가 이제 들어가는 것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은 원래 구글 클래스룸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유저들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담당자가 으쌰으쌰 해서 갖다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 유저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구글 도구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컨닝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구글 설문 중에 특히 이제 특정 크롬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으면 어떨까?' 이런 기능들이 착착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수시로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는 한 1 년에 한 번, 한 3 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나왔습니다. '업데이트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애자일한 이러한 프로그래밍, 이걸 흔히 애자일 매니페스토에 근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컨트 백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 가지고 12 개의 이 프린서플을 선언합니다. 이걸 애자일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어떤 지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물론 계획을 따라야 되죠. 하지만 변화에 그때그때 대응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애자일한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글의 72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안 읽어 보셨다면은 한번 요번 주말 동안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구글의 도구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글 도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1 년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때 거대한 쓰나미가 생겨 가지고 많은 사망자를 냈었는데, 요때 구글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크라이시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건데요. 당시 일본 대지진을 처음으로 올렸던 트위터입니다.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가셔 계시다가 대지진을 느끼고 바로 올렸죠. 그리고 나서 요게 NHK에서 지진 주의 방송을 올립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구글 토크, 구글 토크를 통해 가지고 사내 메신저로 쫙 퍼졌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구글의 이제 일본계 직원이 "크라이시스 리스판스를 구동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게 이제 2005 년도에 미국에 카트리나 태풍이 왔을 때 처음 만들어졌던 프로젝트인데요. 요걸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지구에 대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어떤 컨트롤 센터,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퍼슨 파인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여러 가지 재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 제가 사진 넣었습니다만 뭐 이산 가족 상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정보를 찾고 이름을 찾고 어디서 모이자라고 메시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곳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10 년도에 IT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외부로 아주 가볍게 돌아가는 홈페이지가 구동이 됩니다. 그게 퍼슨 파인더인데 일본에도 요거를 구동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영어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종이로 붙인 게 어딘가에 있을 건데 저거를 다 찍자.' 그 사진 찍은 거를 어디로 올립니까? 지금 이제 구글 포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피카사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피카사에다가 올립니다. 그다음에 OCR 텍스트 인식기를 돌려 가지고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자원봉사자들이 무려 1만 장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퍼슨 파인더가 입력을 해서 사람들을 찾아주는 거를 구글이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퍼슨 파인더라고 해서 사람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구글 맵 담당자는 구글 지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위성 사진을 통해서 대피소 정보를 구글 맵에 제공을 해 주고요. 유튜브 담당자는 방송사랑 얼른 콜라보를 해 가지고 방송을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바로 해 줍니다. 당시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려웠었는데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그냥 통째로 제공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TV가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군가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었는데 구글의 72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도 재난만큼의 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긴박하게 매일매일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창의적인 역할들을 저희 교육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크리티컬 띵킹은 이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비판적인 사고랑 좀 다른 개념으로 IST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책임감 있는 그러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IST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엔진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엔진을 배우려면 엔진을 좀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 드라이버가 필요하겠네요.' 자, 드라이버란 말이죠. 그러면서 드라이버를 배운다는 거죠. 즉, 작은 팩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 돼야 된다. 공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띵킹은 Teach SDG라고 하는 이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말 글로벌 이슈 등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등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얼스 아웃리치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주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이 구글 어스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다들 아시는 프로젝트 X, 뭐 몰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배터리를 소금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택배를 윙을 통해 가지고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H2E는 대단합니다.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깨끗한 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공기 중에서 꺼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구글이 하고 있죠. 타이달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저희가 다 잡아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겠죠. 물속에다 카메라를 넣고 애들을 얼굴을 인식을 해 가지고 물고기의 이동 패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만들겠다. 정말 거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 나가는 교육을 크리티컬 띵킹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 흔히 말하는 코딩에 대한 교육인데요. 저는 단순하게 요거를 코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라고 관점을 좀 확산을 시키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한 줄의 코딩을 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좀 엽기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좀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AR, VR 개념이 아니라 증강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은 책이라서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휴 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사고로 무릎을 두 개를 다 잃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다가 센서를 달고 있는 로봇을 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등반을 너무 잘하게 되다 보니까 동료들이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할 기세였다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을 증강시키는 거죠. 다리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전보다 더 낫게 증강시키는 것. 이게 단순한 코딩이 될 수도 있고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역학이 될 수도 있고 의학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은 흔히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문제를 제공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IST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체인지 메이킹.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 속에서 좀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해서 올린 두 권의 책을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의 최연소 디지털 장관인 오드리 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디지털을 말하다." 그리고 "천재를 죽이지 않는 사회." 요 두 가지 책을 좀 보시면은 아마 좋은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체인지 메이킹에 대해서는 레리 페이지, 구글의 사실은 실제 리더죠. 세르게이 브린보다 정말 모든 아이디어는 레리 페이지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목표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뭔가 야심차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멋진 목표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봐라. 그리고 그걸 통해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레리 페이지의 도전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IST가 제공한 7C를 통해서 구글 도구와 구글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었습니다. 어 정말 짧은 시간이라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적인 좀 어려움 부분이 있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 목록을 제가 강의 자료를 따로 같이 나누어 드릴 거거든요. 네. 고 강의 자료에 도서 목록이랑 같이 해 가지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를 요렇게 좀 마칠 거고요. 이어지는 강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자주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